세계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1910년경에 미국 영화 제작사들이 미국 동부 뉴욕이나 뉴저지주에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쪽으로 이전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지금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세계 영화 제작의 메카인 할리우드가 그곳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북쪽의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랭킹 1위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위도가 북위 37도로 우리 서울과 위도가 같은데요. 서울이든 대한민국의 서울이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든 위도가 북위 37도 같은 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여름에는 더울 때는 35도 이상 올라가죠. 추울 때는 한겨울에는 영하 10도 이하로도 내려가고요. 그에 반해서 위도가 같은 북위 37도의 샌프란시스코는 같은 위도이긴 하지만 지중해성 기온이어 가지고 연평균 기온이 봄 가을 날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영상 5도 아래로 안 내려가고요. 아무리 더워도 영상 25도 이상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온이 영상 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봄 가을 날씨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랭킹 1위가 샌프란시스코고, 또 그러한 자연 환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남동쪽 60km 지점 산호세란 도시에 세계적인 그 IT 밸리, 실리콘밸리가 조성이 됐습니다. IT 산업은 기본적으로 습기가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IT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그런 지중해성 기온, 습기가 없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남동쪽 60km 지점 산호세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IT 산업단지 실리콘밸리가 위치하게 됐습니다. 자, 이상 미국을 G7 국가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미국을 먼저 G7 중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규모, 세계 최고 뭐 이런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은 미국 북쪽에 있는 캐나다로 가보겠습니다. 캐나다 역시 제가 10개월 반 전에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 여행할 때 갔었는데요. 캐나다에는 또 뭐가 있냐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데요. 자, 세계 3대 폭포 중에 랭킹 1위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는 이과수 폭포입니다. 랭킹 2위는 아프리카 잠비아와 짐바브웨 사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고요. 랭킹 3위가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인데요. 그 중에서도 나이아가라 폭포가 랭킹 3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폭포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나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죠. 반면에 세계 최강국과 미국과 또 G7 국가 중에 하나인 캐나다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세계 수많은 폭포 중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폭포가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는 그 중에 3분의 2는 캐나다 영토에 있고요. 나머지 3분의 1이 미국 영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영토에서 조망하는 것보다는 캐나다 영토에서 조망하는 것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훨씬 더 멋있습니다. 제가 10개월 반 전에 그렇게 구경을 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폭포가 바로 캐나다 지역의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자, 그곳에서 제가 유람선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최대한 접근해 가지고 폭포수를 맞아보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그 파도 타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그 보트를 타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헬리콥터를 타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 상공에서 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조종사, 앞좌석에는 조종사, 그 옆에 2사람이 타고요. 그 다음에 뒷좌석에는 승객 4사람, 총 7명이 타는 7인승 헬리콥터였는데요. 앞좌석에는 제일 왼쪽이 조종사, 그 옆에 2사람은 이제 관광객,
뒷좌석에는 4명의 관광객, 그래서 총 7인승 중에 조종사 1명, 관광객 6명이 탑승하는 그 헬리콥터 투어를 냈는데요. 저희 4식구가 뒷좌석에 4식구가 탑승했습니다. 그래서 7분 동안 나이아가라 폭포 상공을 헬리콥터 비행을 했는데요.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비용이 퀴즈입니다. 퀴즈. 대략 개인당 한 23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23만원.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23만원이니까 4식구면은 한 90만원 드는 거죠. 90만원 정도. 단 7분 동안 나이아가라 폭포 상공을 헬리콥터 비행하는데 비용이 4식구가 한 90만원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는 세계의 폭포 중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폭포이고, 그것도 캐나다 지역이 그렇습니다. 미국 지역보다는 캐나다 지역에서 조망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캐나다에 3대 특산품 중에 뭐가 있냐면 메이플 시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 와인이 있습니다. 자, 캐나다 국기가 단풍나무 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 국기에. 미국은 국기가 성조기이고 캐나다 국기는 단풍나무 잎이 들어가 있는데요. 메이플 립이라고 하죠. 메이플이 단풍나무란 뜻이고 리프가 잎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풍나무 잎을 영어로 메이플 리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나다 국기에는 단풍나무 잎, 즉 메이플 리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그 정도로 캐나다는 단풍이 유명하죠. 그래서 단풍나무로 달달한 시럽을 만든다 해서 단풍나무 시럽, 메이플 시럽이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하고요. 캐나다를 찾는 관광객들은 필수적으로 선물용으로 메이플 시럽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메이플 시럽 중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캐나다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 폭포 그 근방에서 아이스 와인 양조장도 갔었습니다. 아이스 와이너리를 갔었었는데요. 와이너리가 양조장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아이스 와이너리를 갔었는데요. 자, 아이스 와인으로 가장 유명한 나라가 또 캐나다입니다. 원래 아이스 와인은 유래가 독일에서 왔는데 지금은 캐나다가 가장 많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답니다. 아이스 와인의 유래는 뭐냐면 원래 포도, 제가 술에 대해서도 최근에 유튜브를 찍었는데요. 술은 제조법에 따라 증류주와 발효주로 나뉘고 원재료에 따라 과실주와 곡물주로 대별되는데요. 자, 곡물주의 대표 주자가 보리고, 보리를 발효시키면 맥주, 맥주를 증류시키면 위스키, 흔히 양주라고 하죠. 위스키. 그 다음에 과실주의 대표 주자인 포도를 발효시키면 와인, 그 와인을 증류시키면 브랜디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와인 중에서도 이제 아이스 와인이 뭐냐면 캐나다가 아이스 와인이 가장 유명한데요. 아이스 와인은 포도로 와인을 만들 때 포도가 완전히 익었을 때 가장 달달한 맛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익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이제 익는 걸 기다리다가 추운 겨울이 왔는데 그걸 따는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수확을 하면 좋은데 최대한 오랫동안 놔둬야 가장 잘 익어야 당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달달해지다 보니까 가장 오랫동안 놔두다 보면 그게 이제 겨울이 와가지고 이제 수확 시기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면 와인이 포도가 얼어버립니다. 포도가. 그래서 달달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 포도가 최대한 익기를 기다리면서 놔뒀는데 추위가 닥쳐가지고 포도가 얼어버린 사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버릴 수도 있는데 버리지 않고 그것을 즙을 짜가지고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유래된 게 바로 아이스 와인입니다. 포도가 딱딱하게 얼어버린 상태에서 그걸 즙을 내가지고 와인을 만들었다 해서 아이스 와인인데요. 처음에 시작은 독일에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캐나다가 가장 전 세계에서 널리 아이스 와인이 생산된다고 하고 있고요. 10개월 반 전에 여행 갔을 때 아이스 와인을 또 구매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캐나다 관련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메이플 시럽, 그 다음에 아이스 와인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세계 폭포 중에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 세계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쪽 전망에 관하여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는 영토가 전 세계 영토 규모를 랭킹을 매겨보면 전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데가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브라질 순인데요. 자,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영토가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인데 인구는 약 3,900만 명, 4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나라인데요. 그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미국과 캐나다 국경선으로부터 100마일이면 160km죠. 160km 이내에 인구의 90%가 모여 삽니다. 왜냐하면 그 100마일, 즉 160km 벗어난 지역은 북쪽이어서 추우니까 미국과 캐나다 국경으로부터 북쪽으로 100마일, 160km 이내에 인구의 90%가 밀집돼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7 국가, 그룹 7 국가, 이제 미국, 캐나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은 뭐가 있을까요? 세계 최대,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이런 게 캐나다 쪽 하나 더 소개해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 관광을 갈 때 제1의 도시인 토론토, 그 다음에 킹스턴의 천섬, 또 1976년 올림픽 있었던 몬트리올 올림픽, 몬트리올, 그 다음에 캐나다 최대 관광도시 퀘벡도 갔었는데요. 자, 그 중에 킹스턴의 천섬이 있습니다. 킹스턴의 천섬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킹스턴의 천섬이라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사우스엔드 아일랜드 천섬이라고 합니다. 왜 천섬이냐면 그곳은 캐나다 북동부의 그 세인트 로렌스 강 하류에서 남서쪽으로 약 1,300km 정도 내려오면 미국의 5대 호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온타리오 호와 만납니다. 즉 대서양에서 세인트 로렌스 강 하류와 만나고 그 세인트 로렌스 강을 거슬러서 중류 상류로 쭉 한 1,300km 내려오면 미국 5대5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온타리오 호와 세인트 로렌스 강이 만나는데요. 그 지점에 바로 미국 뉴욕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이에 세인트 로렌스 강 상류에 1865개의 섬이 있습니다. 1865개의 섬을 그냥 편의상 천섬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사우스엔드 아일랜드라고 하는데요. 사우스엔드 아일랜드. 그곳은 미국 뉴욕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 1865개의 섬은 미국령 섬도 있고 캐나다령 섬도 있습니다. 자, 그곳도 유람선을 타고 투어를 했습니다. 캐나다 킹스턴에서 유람선을 타고 투어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 세계에 있는 국제 다리 중에 가장 짧은 다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 국제 다리 중에, 국제 다리라는 게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한 국가와 다른 국가를 연결하는 다리를 국제 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 국제 다리 중에 가장 짧은 다리가 그 킹스턴의 천섬 그 관광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미국령 섬과 캐나다령 섬이 혼재하다 보니까 그 어떤 섬은 미국령 섬이고 어떤 섬은 캐나다령 섬이어서 그 작은 섬 두 개를 연결한 다리가 국제 다리죠. 캐나다령과 미국령을 연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다리가 길이가 한 10여 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제 다리 중에 가장 짧은 국제 다리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세계 최고, 세계 최대, 세계 최초,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오래되거나 또는 가장 짧은 거 이런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걸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피폭 국가입니다. 자,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폭발 이런 것, 또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이런 지진 발생 이런 것들은 폭격을 받은 건 아니죠. 폭격을 그냥 사고일 뿐이죠. 그에 반해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 전무후무하게 원자폭탄 폭격을 받은 나라가 바로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폭격을 받은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자, 그 상황 잘 아시죠? 제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이 3개 국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인데요. 그 중에 이탈리아는 1943년에 일찍 항복을 했고, 독일은 1945년 5월 8일에 미국, 영국, 프랑스에게 항복하고 5월 9일에는 소련에도 항복해서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은 종전이 됐지만 일본이 계속 항복하지 않고 저항을 하니까 1945년 7월 16일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인 그 트리니티라는 그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할 때 트리니티죠. 그 프로젝트 핵실험,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 프로젝트명이 트리니티입니다. 트리니티, 삼위일체, 기독교의 삼위일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트리니티 핵실험이 미국 뉴멕시코주의 사막에서 성공이 이루어진 게 1945년 7월 16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열흘 후인 7월 26일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일본은 즉각적으로 항복해라, 즉각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이 있을 뿐이다 라고 최후 통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보이를 투하했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3일 후인 8월 9일에는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펜맨을 투하를 했고, 그래서 6일 후인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도 해방을 맞이했고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선도 종전이 됐다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전무후무하게 원자폭탄 폭격을 받은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G7 국가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룹 7, G7이라고 하는데요. G7 국가 중에서 미국, 캐나다,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세계 최고, 세계 가장 짧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뭐 이런 걸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G7 국가 4개국을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인구 규모는 제가 기억하기는 G7 국가 중에 유럽에 있는 4개 국가가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인데요. 독일이 인구가 약 한 8천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영국과 이탈리아가 약 한 6,500만 명 정도, 프랑스가 한 5,8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탈리아는 고대 로마 시절, 중세 로마까지 세계 최강 국가였는데요. 이탈리아는 이제 특히 로마는 도시 전체가 노천 박물관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고학 차원에서 굉장히 유물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탈리아 로마는 조상들 덕분에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다 보니까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조상들 덕분에 이탈리아 로마는 먹고 산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이탈리아 로마는 고대 로마 제국 또 중세 로마 시대의 그 유물 유적들이 이제 즐비하죠. 자,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도 제가 14년 전 2010년 10월에 유럽 3개국 여행으로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를 4식구 가족 여행을 갔는데요. 이탈리아는 코스가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그 다음에 베로나, 밀라노 순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을 조망할 수 있는 해발 3,842m 에기디 미디 전망대에 갈 때는 프랑스의 샤모니, 100년 전인 1924년에 프랑스 샤모니에서는 제1회 동계올림픽이 있었고, 또 같은 연도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제8회 하계올림픽이 있었는데요. 근대올림픽 역사상 한 국가에서
같은 연도에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같이 했던 나라는 프랑스가 최초입니다. 그게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 1924년에 1월 달에는 프랑스 샤모니에서 제1회 동계올림픽, 7, 8월에는 파리에서 제8회 하계올림픽이 열려서 한 국가에서 같은 연도에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같이 개최한 나라는 프랑스가 최초였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만인 앞으로 9일 후니까 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17일간의 열전으로 제33회 하계올림픽이 파리에서 개최가 되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파리 올림픽이 이제 앞으로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프랑스 파리는 100년 만에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기 때문에 들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샤모니에서 에기디미디 전망대까지 가서 알프스 최고봉 4,807m 몽블랑을 조망했었습니다. 그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샤모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남쪽으로 80km 지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네바로 가가지고 이제 파리로 가서 파리 몽마르트 언덕,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개선문, 그 다음에 샹젤리제 거리, 센강 유람선 투어 뭐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게 지금부터 14년 전인 2010년 10월 내 식구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파리를 말씀드릴 텐데요. 파리는 뭐가 유명할까요? 전 세계 부자 랭킹 1위가 누굴까요? 전 세계 부자 랭킹 1위. 뭐 예를 들어 아마존의 그 회장, 또 뭐 구글의 회장, 그 다음에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MS의 그 회장, 뭐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현재 전 세계 1위 부자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누구냐? LVMH의 회장, 바로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입니다. 올해 75세의 연령이신데요. 프랑스인입니다. 전 세계에서 1위 부자가 LVMH의 회장, 바로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74세입니다. 75세. 이분이 프랑스인인데요. 자, 작년에 한국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한국 작년 여름에 반포대교 1층 달인 잠수계요에서 루이비통에서 패션쇼를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 그때 이제 LVMH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도 한국을 방문하셨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맞불로 경쟁업체인 구찌에서 바로 경복궁 경회루에서 또 패션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LVMH가 뭐냐면 이니셜 합성어인데요. 루이비통과 그 다음에 모엣 헤네시의 합성어입니다. 뭐 그건 최근에 벌거벗은 세계사, TVN의 벌거벗은 세계사에도 잘 소개가 됐는데요. 자, 그 가방 업체로 시작한 루이비통과 그 다음에 그 주류 회사로 시작한 모엣 헤네시, 이게 합병을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럭셔리 브랜드 75개 브랜드의 계열사가 있는 LVMH 그룹입니다. LVMH, 루이비통과 모엣 헤네시, 이걸 이니셜을 합성한 겁니다. LVMH, 루이비통, 모엣 헤네시의 회장이 그 유명한 브랜드가 거의 다 집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루이비통도 있고, 뭐 지방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브랜드가 그 다음에 지금 요즘 한국에서 언론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디올백도 다 그 브랜드에 속해 있습니다. 디올백. 하여튼 75개의 럭셔리 브랜드가 다 포진되어 있는 LVMH 그룹의 회장이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75세인데 이분의 재산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전 세계 1위 부자입니다.
293조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293조 원.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그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프랑스 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편에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 역사상 성공한 최초의 시민혁명이 지금부터 235년 전 1789년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자유평등 박애를 기치로 한 프랑스 대혁명, 인류 역사상 성공을 거둔 최초의 시민혁명이 또 프랑스의 대혁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랑스 대혁명의 격동의 와중에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바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인문학 서적을 지금까지 6권 출간했는데요. 그 중에 4년 3개월 전에 출간했던 게 인문학 서적 3번째 작품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이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인데요. 그거에 관해서는 오늘이 7월 17일 제헌절인데요. 지금부터 3일 전인 7월 14일, 즉 프랑스 대혁명 235주년 때 그 책에 관하여는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 역사상 성공을 거둔 최초의 시민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이고, 그 다음에 그 프랑스 대혁명의 격동의 와중에 그 나폴레옹이 등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폴레옹 하면 떠오르는 게 세계 3대 성문법 중에 하나인 나폴레옹 민법전입니다. 세계 3대 성문법 하면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 중세 로마의 로마법 대전, 근대 나폴레옹 시대의 나폴레옹 민법전인데요. 자,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세계 3대 성문법인데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은 그야말로 기원전 고대 시절이고, 또 중세 로마법 대전은 6세기의 중세시대 6세기의 로마법 대전이고, 반면에 1804년 봄에 반포된, 지금부터 220년 전에 반포된 220년 전인 1804년 봄에 반포된 나폴레옹 민법전은 근대 법전이죠. 근대 법전. 근대에서 최고의 법전이 나폴레옹 법전이고, 조문이 총 2281개 조문이었는데요. 그게 뭐 200년 가까이 삭제되거나 개정되거나 신설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가 1970년대 2개 조문이 추가됐죠. 공유재산권 행사에 관한 조문과 부동산 개발 사업 계약에 관한 조문, 이 2개 조문만 1970년대에 추가됐을 뿐, 그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삭제되거나 개정된 게 하나도 없었었는데요. 2개 조문만 1970년대 추가됐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6년 전인 2018년도에 이제 일부 또 수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 제정 당시 무려 228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근대 시민법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나폴레옹 민법전. 그래서 나폴레옹이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에서 1821년 5월 5일에 52세의 일기로 사망을 할 때, 세인트 헬레나에서 5년 반 동안 유배 생활할 때 하다가 1821년 5월 5일 52세의 일기로 쓸쓸하게 사망할 때 마지막으로 남겼던 명언이 있죠.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평생 남을 것이,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라고 자부심에 찬 말을 했을 정도로 유명한 게 세계 3대 성문법 중에 하나이자 근대 최고의 민법전인 나폴레옹 민법전, 요즘은 프랑스 민법전이라는데요. 그게 독일을 거쳐 일본을 거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 법을 기본 틀로 해서 민법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와 관련해서 세계 최고 또 최초 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프랑스가 뭐가 있을까요? 프랑스가 또 에펠탑도 제가 14년 전 여행 때 올라갔었는데, 에펠탑은 세계
철탑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324m 높이인데요. 아까 처음에 미국 워싱턴 DC의 워싱턴 모뉴먼트 높이가 169m 높이, 그게 전 세계 오벨리스크 중에 가장 높은 워싱턴 기념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의 약 2배 높이인 324m 높이가 프랑스 에펠탑입니다. 에펠탑은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이었던 1889년,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 7월 14일에 발발됐으니까 100주년이면 1889년인데요. 그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이었던 1889년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만국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에펠탑을 임시 시설물로 세웠는데 나중에 철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관광객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제 영구 시설물로 그대로 유지 보존하고 있는데요. 자, 프랑스 에펠탑이 높이가 324m, 전 세계 철골 구조물로는 가장 높은 높이 324m입니다. 자, 이 롯데월드 타워 한번 보시죠. 이 롯데월드 타워도 이 건축을 할 때, 자, 롯데월드 타워 잠실 석촌호수 지금 동호 북쪽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고요. 산책하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동호 북쪽변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있는데요. 이 롯데월드 타워가 2016년 말에 완공되고 2017년 4월 3일 롯데그룹 창립 50주년 때 개관을 했는데요. 자, 이 롯데월드 타워가 철골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롯데월드 타워에 사용된 철골 구조물 가지고 에펠탑을 5개를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에펠탑 5개를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이 롯데월드 타워는 철골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자, 그래서 전 세계 철탑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게 높이 324m의 에펠탑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개선문. 개선문은 개선문이 이제 프랑스의 개선문이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개선문이 뭐가 있냐면 개선문은 기본적으로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왔던 전투가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가 아우스터리츠 전투인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가 바로 아우스터리츠 전투인데요. 그게 나폴레옹의 전성기 때 있었던 전투로 1805년 12월 2일에 있었던 전투고,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승리에 그러한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개선문을 세웠습니다. 개선문이 높이가 50m, 폭이 45m인데요. 그게 서기 315년에 고대 로마 시절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의 개선문을 벤치마킹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했던, 서기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기독교 공인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난 서기 315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 개선문을 이탈리아 로마에 세웠고, 주변 국가들을 복속한 로마의 장군들이 개선을 할 때, 위풍당당하게 개선을 할 때 그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을 통과해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장군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죠. 그걸 벤치마킹한 게 나폴레옹이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 1805년 12월 2일에 아우스터리츠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개선문을 세웠는데요. 그 개선문이, 나폴레옹의 개선문이 원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개선문이었습니다. 높이가 50m, 폭이 45m. 그곳도 제가 14년 전 여행 때 갔었는데요. 자, 그 개선문과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을 연결하는 도로가 샹젤리제 거리죠. 샹젤리제 거리.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 높이 23m 높이의 오벨리스크가 있는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국왕 루이 16세,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 또 많은 왕족, 귀족 한 3천여 명이 단두대에서 처형이 됐던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펼쳐졌던 인류 역사상 성공을 거둔 최초의 시민혁명,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 7월 14일에 발발이 됐으니까 235년 전인데요. 그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과 개선문을 연결하는 도로가 샹젤리제 거리고 그 도로 길이가 2km 정도 됩니다. 도로 중간 정도에 대통령궁인 엘리제궁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 개선문이 원래는 전 세계 개선문 중에 가장 높은 규모, 최대 규모였는데 1982년에 북한의 평양 대동강변에 개선문이 더 규모가 있게 세워졌습니다. 높이 60m, 폭이 50m로. 그래서 현재는 북한의 평양 대동강변의 개선문이 전 세계 개선문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규모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에 또 뭐가 있을까요? 프랑스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군주들, 국왕들 중에 가장 재위 기간이 길었던 인물이 우리나라는 이제 고구려 시대의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 장수왕인데요. 장수왕은 말 그대로 오래 살았다 해서 장수왕인데, 장수왕은 97세까지 사셨는데 재위 기간은 79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수왕 시절, 고구려 시대는 일종의 고대 국가 시절이었는데요. 근대 국가 중에, 근대라고 하면 1500년대 르네상스 이후를 근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대 국가 중에서 동서를 막론하고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근대 국가 중에 가장 재위 기간이 길었던 국왕이 누굴까요? 프랑스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가 태양왕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라는 명언을 남겼던 태양왕 루이 14세가 재위 기간이 1643년부터 1715년까지 무려 72년 3개월 18일 동안 프랑스를 통치했습니다. 1643년부터 1715년까지 무려 72년 3개월 18일 동안 프랑스를 통치했던 루이 14세가 근대 국가의 국왕 중에 재위 기간이 가장 깁니다. 그 다음 재위 기간이 긴 사람이 2년 전에 서거하신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70년 2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1800년대 서세 동점의 시대,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령해가는 서세 동점의 시기에 제국주의 시대에 5대양 6대주에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을 건설했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1837년부터 1901년까지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선에서는 27명의 국왕 중에 영조가 재위 기간이 가장 길죠. 52년 동안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 시대 황금기 전성기였던 강희대제 시절이 강희대제가 61년 동안 청나라 제4대 국왕으로서 강건성세, 강희대제, 옹정제, 걸륭제까지 이어지는 강건성세 134년을 개막했던 인물이 강희대제 61년 동안 집권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이 14세가 근대 군주 중에는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집권기간 72년 3개월 18일 가장 깁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프랑스를 말씀드렸고요. 이번엔 이제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은 뭐가 유명할까요? 영국. 영국은 가장 해외 식민지를 많이 개척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5대양 6대주에 1800년대, 즉 19세기에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수많은 해외 식민지를 개척을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도 영연방 국가가 50여 개 국가가 있죠.
자, 영연방 국가들은 다 독립국가이긴 한데 형식상, 명목상으로는 국왕이 영국의 국왕이 그 영연방 국가 50여 개 국가의 국가 원수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독립주권 국가이긴 합니다. 그런 나라들을 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데를 다 영연방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영연방 국가가 50여 개국이나 되는 이유는 1800년대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영국이 5대양 6대주의 수많은 식민지를 개척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 한 식민지가 해가 지더라도 옆에 있는 또 식민지는 또 해가 떠 있고, 그 식민지가 해가 져도 또 다른 옆에 있는 식민지는 또 해가 떠 있고, 계속 지구가 자전하더라도, 자전함에 따라 해가 지더라도 그 다음 옆에 있는 식민지는 계속 해가 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제국, 아무리 지구가 자전을 하더라도 영국의 식민지 중에 최소 한 군데 이상은 항상 해가 떠 있다 해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대영 제국을 건설했던 시대가 바로 1837년부터 1901년까지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던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데요. 2년 전에 서거하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고조 할머니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고조 할머니가 빅토리아 여왕인데요. 자, 그분 시절에 그렇게 5대양 6대주의 많은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그보다 약 249년 전인 1588년에 빅토리아 여왕이 1837년에 즉위를 했는데요. 그보다 249년 앞선 1588년에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칼레 해전에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를 격침시켰기 때문에 영국이 해상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기반이 됐었고, 그래서 그 세월이 그로부터 약 249년이 지나서 1837년에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를 하면서 이제 절정기를 맞이하면서 5대양 6대주의 그 제국주의 시대의 수많은 영연방의 국가들, 즉 식민지들을 개척을 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이라 하는데요. 자, 그 뿌리는 바로 1588년, 즉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년 전인 1588년에 그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칼레 해전, 그 당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 스페인어로 아르마다 인벤시블레 무적함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스페인어인데요. 무적함대를 세계 최강의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침시켰기 때문에 해상 국가가 이제는 세계 최강이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249년이 지난 1837년에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를 하면서 64년 동안 1901년까지 통치하면서 서세 동점의 시기 제국주의 시대에 5대양 6대주에다 수많은 영연방 국가를 건설해서 지금도 영연방 국가가 50여 개국 된다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국가들이 지금은 다 독립주권 국가이긴 한데 형식상 명목상 국가 원수는 이제 영국 국왕이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국가들이 독립국가가 된 것은 미국만 제외하고 다